지난 금요일 날 내년도 예산을 한 5조 이래 깎았다 했는데 5조가 아니라 정부가 낸 470조 5천억에서 결국 9천억을 깎아서 469조 6천억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복지에서 1조 2천억을 깎았는데 SOC에서 1조 2천억을 그대로 정액시켰고요. 막판에 이 정액된 SOC 예산 중에 상당수가 실세 의원들 지역의 민원성 쪽지 예산으로 예년처럼 가버렸습니다. 특히 극빈층 노인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보장 노인은 생계급여로 월 50만 원을 받는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그 25만 원을 기초연금 빼서 남은 25만 원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라는 이유로 급여가 깎이는 노인들에게는 10만 원을 더 주기로 하고 4,100억을 책정했다가 이것도 뺐다라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의 예산은 다 뺐어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1,000억을 깎았다 해놓고는 이것도 그대로 들어있다고 하고 청와대 활동비, 특수활동비도 그대로 반영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욕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야 어차피 청와대 똘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진짜 욕을 해야 될 사람은 지금 이 더불어한국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더불어서 잘 놀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더불어한국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우리가 없는 겁니다. 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SOC 예산이 막판에 1조 이상 늘어났다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문희상 지역구 국회의장이죠, 지금. 의정부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는 없던 망울사 역을 시설 개선하는데 15억,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만드는데 10억 등의 돈이 들어갔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이 253억, 국립세종의사당이 10억, 그리고 세종산업기술단지 5억 등 이해찬 지역에는 570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해찬 지역에 570억이 배정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타협을 성사시킨 김성태는 어쨌느냐? 자기 지역 강서을에 당초 정부 예산에는 없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정차 사업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500억 늘리는 이 우회 정액을 성공했고요. 김포 공항 안에 지어질 국립항공박물관 건립비 48억 4천만 원, 운영비 12억 등을 이렇게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만 그랬느냐? 바른미래당 김관영도 또 자기 지역에 이 전북 군산 상수관 정비 22억 5천만 원,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15억, 해양관광 복합지구 10억 등 넣었고, 안상수 한국당 예결특위위원장은 인천 광화 일체형 공원 7억 8,700만 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8억 4천만 원, 강화 불온파출소 신축비 8억 4천만 원 등을 넣었고, 장재원이는 이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입니다. 사상 분뇨 처리 시설 17억, 사상 하단 도시철도 건설비 20억, 사상 덕포 파출소 신축비 23억 등을 넣었고, 민주당의 예결특위 간사 조정식은 경기도시형 불량도로 개선비 10억 등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 알아서 저들 지역구에는 갖고 가가 이제 의정활동 보고서 같은 걸 내가지고 거기다가 자랑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이 자랑 국회의원이라고 지역구는 또 뽑아줍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망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임종석이 국회까지 나아가 업소한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내년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96억 5천만 원이 정부 안대로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기가 찬 거예요. 경호처 특활비도 85억으로 올해하고 똑같이 해줬다는 겁니다. 470조가 넘는 9.7%로 올린 슈퍼 예산을 고작 9일간 심의하고
또 이 예산안 처리에서 동료 야당 3개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버리고 민주당하고 둘이 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 천천히 다 해서 심의해도 되고, 특히 예산안 통과를 김정은 박람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한번 제낄 수도 있었는데, 과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1월 1일을 넘겨가지고 새벽에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터집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이라는 작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장난을 칠 수 있느냐,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예산 1조 1000억도 많이 깎은 것처럼 해놓고는 10% 정도 깎은 것처럼 해놓고 결국 그대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김성태는 무엇 때문에 한국당 원내대표를 하느냐. 지금 11일, 내일이면 김성태가 임기가 끝이 나고 새로 대표를 뽑습니다. 원내대표를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붙어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답도 없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당에 별로 가서 충고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 서울 도심에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석방의 실제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 자, 이석기의 만기 출소는 2022년인데요. 2015년에 9년을 받았는데 또 가석방 사면을 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민정수석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받고 복권도 떼서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석방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는데 이석기는 이 요건을 채워서 성탄절 때 이석기를 가석방 시키려고 저 집회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정이 필요한데 이 심사위원회가 11월 달에도 열렸는데 이석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석기를 지금 가석방을 시키려면 8, 90%는 살아야 되는데 이석기는 9년 중에서 지금 6년 66%만 복역한 상태라는 겁니다. 야당 지금 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차마 동조한다 말을 못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석기를 석방시켜라고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민노총 등 온 좌파 단체들이 다 나서서 지금 석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석기 석방 요구 단체는 56개 단체의 2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날 발언한 사람들을 보면 이 김용민이, 낙곰수에 있던 김용민이는 이석기의 석방이 온 나라의 축복이라 했고 이 나라에서 분단 논리가 이미 사멸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이석기에 대해서 최종 때릴 때 그때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100명밖에 없었고 석방을 요구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11개월이 지나서 이날 열린 집회에는 2만 명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이 대폭 참가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결선 과정에서 통진당이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는 통진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김명한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이 양심수 이석기 통일투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통진당의 후신 정당인 민중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지역별로 깃발을 들고 현장에 나왔는데 이 민중당은 그야말로 헌재가 통진당을 위헌이라고 해서 해산시키니까 흩어졌던 통진당 지도부가 2017년 다시 결성한 정당입니다. 이들은 정당의 목적 자체가 출범 직후부터 이석기 사면을 핵심 과제로 해서 민노총과 연대해서 지금 이석기를 석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석기는 석방대에서 나오면 이제 양심수로서 영웅으로 취급받을 겁니다. 자, 이에 반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조작됐다고 주장해서 손석희와 JTBC를 명예훼손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베니제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자,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베니제 씨에게 2년을 선고했다 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변 씨의 행위로 사회 불안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사회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이 JTBC와 손석희 JTBC 기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는 뭐 베니제 씨와 한때는 가까웠고 또 한때는 또 베니제 씨와 의견을 좀 달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태블릿 PC 진실이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들은 걸 다 떠났어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데 베니제를 징역 2년까지 때린다. 이건 해도 너무한 짓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니제 씨가 아마 들어간 지가 벌써 한 5, 6개월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정치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야말로 꼭 이렇게 징역형을 때리지 않더라도 당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징역 2년을 명예훼손해서 1심에 때린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정권의 진실에 도전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태블릿 PC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징역형으로 이렇게 나갈 부분이냐. 저는 이건 정말로 과도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요. 정권의 이 사법적 판결이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뜻대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정권이 사법부를 통해서 오히려 자행을 하고 있어요. 자, 사법부는 명백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언론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시정시키는 쪽으로 본인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징역 2년이라는 형을 때릴 만큼 이것이 심각한 사항이었냐. 그것은 정권에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이렇게 겁나게 징역형을 때려가지고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 설사 잘못된 이야기라도 그 사람이 그걸 소신이라고 주장했던 문제를 이렇게 징역형으로 대처할 부분인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권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부 이렇게 심기가 약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자살도 속출하고 있고요. 이 정권이 이런 방식으로 겁을 주어서 사람들을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이건 세월이 더 지나게 되면요. 한마디로 이 정권 자체에 치명적인 이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는 쪽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겁을 줘서 말을 못하게 한다. 설사 잘못된 말이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말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점점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화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자, 그런 걸 본다 하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답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봅니다. 자, 국회가 나눠먹을 동안에요.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가 점점 고착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갈 수 없고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게 점점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1년 후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3.6%에서 언제? 한 14년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2.0%로 하락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15.6%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문이 좁아지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계속 낮아지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완전히 서로 차단되어 있고 양극화만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데요.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80년대는 1.1배 비슷했는데 2014년에는 1.7배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은 이런 이 능력과 조건을 가진 두 근로자가 대기업에 갔을 때 받는 프리미엄이 6.3%에서 46.1%로 늘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지만은 연대 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이렇게 임금이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화두가 됐지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회적 대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스웨덴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통해가 연대 임금이라 해서 근로자들이 서로가 양보하면서 임금 불균형을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연대 임금이라는 것은 중앙단체 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이 높은 기업은 임금을 자제하고 임금이 낮은 기업은 높이는 방향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이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노동자의 대표가 이 정부와 협상을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식 유연 안전성 모델을 정립했는데 시간제와 파견직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서 유연성을 높이되 보수 복지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이 되려면 핵심은 노조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노조가 말이 통해야 된다. 이게 안 통하는 노조는 답이 없다. 오늘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선진국 절대 못 됩니다. 3만 불요? 3만 불에서 4만 불 못 가고 대한민국은 이대로는 끝나고 말 겁니다.